자, 페이지 60쪽 보시고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문제 11번부터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점짜리, 3점짜리 모두 다 풀고 그 다음에 미래로를 통해서 기존에 2013년도에 출제됐었던 문제도 다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1번 문제 보도록 합시다. 자, 수소원자의 선 스펙트럼을 전자전이계에 따라서 계열을 구분하여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보면은 세 가지 영역이 모두 다 표현이 되어 있어요. 라이먼 계열과 발머 계열, 그 다음에 파센 계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랬을 때 우리가 보는 선 스펙트럼에서 지금 현재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을 보면은 파장은 오른쪽으로 갈수록 길어지죠. 그죠? 그러면 파장이 길어진다라는 뜻은 결과적으로 진동수는 어떻게 된다? 작아진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점차 작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게 항상 오른쪽으로 갈수록 파장이 길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가끔 문제에서 반대로 바꿔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무조건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가끔가다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제 라이먼, 발머, 파센 계열들이 각각 나와 있는데 라이먼 계열은 무슨 영역? 라이먼 계열은 무슨 영역? 자외선 영역이죠. 그래서 전자전이가 N에서 몇 번째 전자껍질로? 1번 전자껍질로 전자전이 돼야지만이 라이먼 계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머 계열들 같은 경우에는 가시광선 영역이죠. 자, 이 가시광선 영역들은 몇 번에서 몇 번? N에서 2번으로. 그지? 그래야지만 우리가 빛 색깔을 볼 수 있는 가시광선 영역이 나오고요. 마지막 파센 계열들. 파센 계열들은 적외선 영역이죠. 에너지가 가장 작으면서 전자전이가 3번 전자껍질로 전자전이 돼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발머 계열에서는 적외선이 방출된다. 발머 계열에서는 가시광선 영역이 방출되죠.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파센 계열이 발머 계열보다 전자전이에게 방출되는 에너지가 크다. 자, 오른쪽으로 갈수록 에너지가 작아진다 그랬었죠. 그런데 여기에 예를 들어 라이먼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발머 계열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파센 계열이 있는 거니까 당연히 에너지는 라이먼, 발머, 파센 쪽으로 갈수록 점점 에너지가 작아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틀린 말입니다. 디귿에 바닥 상태로 전자전이가 일어날 때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된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 무슨 원자? 수소 원자. 수소 원자는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맞죠? 그렇다면은 그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으려면은 무조건 몇 번째 전자껍질로? 1번 전자껍질로 전자전이가 돼야 되는 거니까 당연히 라이먼 계열의 빛이 방출이 될 겁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 하나밖에 없네요. 2번으로 체크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12번으로 갑니다. 주 양자수가 N인 전자껍질에 존재하는 네? 네, 3점짜리 먼저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우리 지난번에 2점짜리 10번까지 풀지 않았었습니까? 3점짜리. 이 2점 다 했어요. 아, 2점 다 했어요? 에이, 이거 다 한 거 맞아? 2점 다 했는데. 아, 다 했어? 에이, 그럼 괜히 했네. 아, 그러면은 나머지는 다 된 겁니까? 그래서 약간 더 엉뚱한 표정을 짓고 있었구나. 참, 에이,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자, 뭐 다시 시작해야겠네요. 그죠? 자, 어찌됐건 페이지 68쪽으로 넘어가서 11번 문제 보시면 되죠. 그지? 자, 표는 전자껍질의 주 양자수에 따른 오비탈의 수와 최대 허용 전자수를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에 들어갈 수를 합한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자, 각각 K껍질, L껍질, M껍질이 나와 있고요. 주 양자수는 각각 1, 2, 3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비탈의 종류는 K가 S 하나, 그 다음에 L은 S랑 P, 그 다음에 M은 S, P, D가 있으니까 각각 하나, 둘, 세 개죠. 그래서 종류는 항상 주 양자수의 수와 같다 그랬습니다. 근데 오비탈의 수는요? 오비탈의 수는 주 양자수, 지금 현재 K 껍질은 S 오비탈 하나밖에 없으니까 오비탈의 수는 하나. 그 다음에 L 껍질은 ES랑 그 다음에 EP가 있고 S에 하나, P에 3개 있으니까 총 4개. 그리고 각각 세 번째 전자껍질은 3S, 3P, 3D가 있으니까 하나, 3개, 5개 해서 총 몇 개? 총 몇 개? 9개. 그 수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표현을 한다면은 종류는 그냥 N으로 표현할 수가 있을 것이고 수는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또 하나 최대 호양 전자수가 나와 있는데 무조건 오비탈 하나당 전자를 2개씩 채우게 되니까 2개, 8개, 18개를 채운다. 따라서 전자수는 2,
n의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때 가에 해당하는 것은요. 지금 현재 오비탈의 수 중에서 지금 m 껍질에 있는 3D의 오비탈의 수니까 몇 개? 5개. 맞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것은 최대 허용 전자수 중에 L 껍질에 들어가는 전자수니까 8개. 따라서 2개 더하면은 13이 나와야 되겠네요. 1번으로 체크하시고요. 계속 이어서 12번으로 갑니다. 자, 수소 원자의 에너지 준위와 몇 가지 전자전이 A부터 C를 나타낸 것이고요. 주 양자수의 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하면서 A부터 C에 대한 설명을 각각 물어볼 겁니다. 자, 먼저 A 같은 경우에는요. 몇 번에서 몇 번?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전이 되네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2번이고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3번으로 각각 전자가 전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실질적으로 실제 에너지 값을 계산하려면 거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에너지 준위 EN은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1312로 가지고 계산을 해야 되겠지만 사실 어차피 정해져 있는 값이고 실제 값들을 물어보기보다는 보통은 B를 물어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계산해라? 마이너스 n의 제곱분의 K 이렇게 이제 계산해도 상관이 없다 그랬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전자전이 됐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좀 계산을 해보면은 A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4분의 K에서 마이너스 K를 해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4분의 3K가 방출이 되겠네요. 맞죠? 자, B 같은 경우에도 똑같은 방법으로 9분의 K에서 마이너스 9분의 K에서 마이너스 4분의 K를 빼주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4구 36분의 5K 이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될 겁니다. 계속해서 C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6분의 K 마이너스 9분의 K니까요. 이거 계산해보면 플러스 6, 9, 54 이거 얼마 되냐? 얼마 돼야 되지? 얼마가 되지? 6, 9, 6, 6, 9에 54 144분의 하여튼간 7K죠? 그치? 이렇게 나타내면 되지? 맞지?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억에 A에서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방출된다. 지금 보면은 지금 이 에너지 값을 계산하지 않아도 결과적으로 우리는 1번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 될 때 가장 큰 에너지가 방출된다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기억에 에너지가 가장 큰 빛이 방출된다.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방출되는 빛의 진동수는 B가 C보다 더 작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식으로 각각 에너지를 계산을 했을 때 그 에너지를 이런 방법으로 계산할 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방출되는 에너지는 큰 에너지에서 작은 에너지를 빼주면 됐었죠. 그지? 근데 그 에너지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빛의 진동수에 비례하고 파장에는 반비례한다 그랬습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보고 있는 것처럼 실제 에너지 크기로 가지고 진동수를 표현해 보면은 이때 B랑 C를 비교했을 때 에너지는 누가 더 커? B가 더 크지. 따라서 B가 가지고 있는 진동수가 C가 가지는 진동수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의 비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이제 파장 물어봤어요. 파장은 에너지에 반비례하죠. 그렇다면 지금 두 에너지의 비를 각각 역수값을 취해주면 되겠네요. 에너지의 비는요. 에너지의 비는 4분의 3K 대 36분의 5K입니다. 따라서 27대 5가 나오는 거죠. 맞지? 이게 지금 에너지의 비예요. 하지만 파장은 에너지의 역수니까 27분의 1 대 5분의 1 해주면은 5대 27이 나오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으니까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3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은 다전자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2번인 전자 껍질에 존재하는 오비탈 가부터 나를 모형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가는 무슨 오비탈? S 오비탈, ES 오비탈이겠죠. 두 번째니까요. 그 다음에 지금 나 같은 경우에는 아령 모양이네요. 그것도 지금 현재 X축 방향으로 요렇게 이제 아령 모양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 얘는 EP X 오비탈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는데 기억,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더 높다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오비탈 모형은요, 수소 원자 모형이 아니라 다전자 원자의 모형이거든요.
그렇다면은 다전자에서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 에너지가 결정되기도 하고 오비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전자 껍질에 있어도 S보다는 P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가 더 높을 겁니다. 따라서 가가 나보다 높다? 틀린 말이죠. 그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니은의 가는 방향에 관계없이 핵으로부터 거리가 같으면 전자가 발견될 확률이 같다. 지금 S오비탈은 방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죠. 따라서 핵으로부터 어떤 방향으로 어떤 거리를 간다고 하더라도 전자가 발견될 확률은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이죠. 디귿에 나의 전자가 들어있는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은 들뜬 상태이다 그랬거든요. 자, 원자번호 4번 베릴륨은 1s2, 2s2일 때가 바닥 상태죠. 근데 만일 나에 들어가 있다면은 좋든 싫든 간에 지금 S 대신에 P 오비탈의 전자가 채워져 있는 상태니까 결과적으로 바닥 상태보다 에너지가 더 큰 상태, 들뜬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그래서 답을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됐죠? 자, 넘어가셔서 14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주 양자수가 n 플러스 1인 전자 껍질에서 n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를 주 양자수에 의해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죠. 자, 이런 그래프는요, 해석만 잘 하시면은 문제는 굉장히 쉬워집니다. 자, 보면은 지금 현재 X축이 주 양자수 N, 그 다음에 지금 Y축이 방출되는 에너지를 지금 표현을 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주 양자수가 각각 1, 2, 3이라고 했고요. 그지? 그런 다음에 이제 A 같은 경우가 이 지점 A가 얼마? 984. 그 다음에 B가 182. 그 다음에 C가 64. 이렇게 지금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해석만 잘 하시면 돼요. 문제에서 지금 현재 전자가 전이될 때는 n 플러스 1에서 몇 번으로 전자전이 된다고? n으로 전자가 전이 된다 그랬어요. 그 말인즉슨 지금 현재 A 같은 경우에는 주 양자수가 1이니까 결과적으로 1에다가 1을 더한 2번 전자 껍질에서 1번으로 전자가 전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때 984 kJ/몰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B 같은 경우에는 몇 번에서 몇 번? 3번에서 2번으로 전자가 전이 되는 것이고요. C 같은 경우에는 4번에서 3번으로 전자가 전이 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래프에서 문제가 이런 식의 전자전이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방법으로 전자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주 양자수가 증가할수록 인접한 두 전자 껍질의 에너지 차이는 감소한다. 이게 모두 다 하나씩 전자 껍질이 전이됐을 때 방출되는 에너지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에너지 차이가 고르다면은요, 방출되는 에너지도 고르게 줄어들거나 늘어나거나 그래야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그 차이들이 상당히 좀 심하게 나타나죠.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서는 분명히 에너지 차이가 고르지 않다라는 것이고요. 거기다가 2번에서 1번, 3번에서 2번, 4번에서 3번으로 갈수록 점점 더 방출되는 에너지 차이가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서 인접한 두 에너지 차이가 감소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입니다. 니은의 A부터 C 중에 방출되는 빛의 파장은 A가 가장 짧다 그랬어요. 자, 에너지는 진동수에 비례하고요. 파장에 반비례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A에서 방출되는 빛이 가장 에너지가 크기 때문에 진동수는 가장 커야 되고요. 파장은 가장 짧아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전자가 4번에서 2번 전자 껍질로 전자전이 될 때 방출되는 에너지는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번에는 4번에서 바로 몇 번으로? 2번으로. 맞지? 그러면은 지금 현재 C에서 4번에서 3번으로 전자전이 될 때 얼마? 64만큼의 에너지가 방출되거든요. 그런 다음에 또다시 3번에서 2번으로 전자전이 될 때 182만큼의 전자 에너지가 방출이 되죠. 그러니까 직접 4번에서 2번으로 바로 떨어져 버리게 된다면은 둘을 더한 것만큼, 그러니까 246만큼의 에너지가 방출이 돼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디귿도 맞는 말이니까 5번 기억 니은 디귿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저 그래프는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알겠죠? 뭐 예를 들어서
각각의 주 양자수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됐을 때 그래프다. 뭐 이렇게 막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를 꼭 잘 읽으셔야 돼요. 우리가 지금 현재 원자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를 2점짜리도 풀고 있고 3점짜리도 풀고 있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문제를 풀어보는 거 다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 문제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2점이든 3점이든. 그러니까 쉽다고 해서 안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무조건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고르게 출제가 될 테니까 무조건 나올 텐데 이렇게 2점이든 3점이든 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다면은 당연히 여기서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자꾸 문제를 잘못 읽어서 틀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치? 그것 때문에 조금 좀 조심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15번으로 가도록 하죠. 자, 원자 A, B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일단 보니까 A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채웠고요. 2S에 2개를 채웠고 그 다음에 2P에 2개를 채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원자 번호 6번에 탄소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근데 지금 화살표의 방향이나 또는 채워진 오비탈의 종류들을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아무 문제 없이 지금 현재 바닥 상태로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구나 이렇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근데 B 같은 경우에는요, B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채우고 2S에 2개를 채운 다음에 2P에다가 3개를 채우고 3S에다가 하나를 채워놓은 상태거든요. 그럼 원래 전자가 7개니까 원자 번호 7번 질소에 해당한다는 건데 이 2P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가 총 6개. 그런데 여기에 전자가 하나가 채워져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현재 얘는 들뜬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A의 원자가 전자의 수는 2개이다. 자, 원자가 전자는 항상 가장 바깥쪽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라 그랬어요. A, 1S는 K고요. 2S랑 2P가 L 전자 껍질까지죠. 그러니까 원자가 전자의 수는 2개에서 총 4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B는 바닥 상태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가 5개이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바닥 상태로 가보도록 합시다. 그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가 채워지면 되죠. 그러면은 1S에 전자가 2개 딱 채워질 거고 2S에 역시 전자가 2개가 채워진 다음에 2P 오비탈에는 3개가 있겠죠. 이렇게. 그랬을 때 하나, 둘, 셋, 넷. 그죠? 이렇게 채워주면 되는 거니까 채워진 수는 하나, 둘, 셋, 넷, 5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맞는 이야기. 디귿에 A와 B는 바닥 상태에서 홀전자의 수가 같다.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2P 3개의 오비탈 중에서 전자가 하나, 둘만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오비탈에서 홀전자를 가지고 있는 거는 하나, 2개. 근데 지금 B 같은 경우에도 바닥 상태로 바꿔보면은 이런 전자 배치가 될 것이고 이때 홀전자는 하나, 2개가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둘 다 홀전자의 수는 2개로 같다. 그래서 디귿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두 가지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16번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그림은 바닥 상태의 원자 A와 B의 전자 배치를 모형으로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자, A 같은 경우에는 가운데 플러스 6이라고 적혀 있죠. 두말할 것도 없이 탄소입니다. 원자 번호 6번 탄소죠. 플러스 6이라고 하는 의미가 결과적으로는 양성자가 6개가 있다는 뜻이 되니까요. 그랬을 때 바깥쪽 전자를 보면은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4개가 있습니다. 맞죠? 그지? 그러니까 바닥 상태라 그랬으니까 1S2에 2S2에 2P 2 이걸로 전자를 채우고 끝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옆에 보시면은 가운데가 7이니까 그지? 양성자 7개, 원자 번호 7번 질소가 될 것이고 첫 번째 전자 껍질에 2개, 두 번째 전자 껍질에 5개가 채워져 있는 상태겠죠. 그랬을 때 역시 바닥 상태니까 1S2, 2S2, 2P, 셋 이렇게 전자가 채워져 있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갑시다. 기억, A의 원자과 전자의 수는 당연히 4개 또는 2개, 2개에서 4개. 그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 그 다음에 니은의 B는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가 4개이다. 해보면 되잖아요. 그죠? 1S 하나, 2S 하나, 2P 3개 모두 다 전자 하나씩 채워줘야 되죠. 그지? 그러니까 총 채워진 오비탈의 수는 5개. 그지? 그래서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홀전자의 수는 B가 A보다 더 많다. 자, 지금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2P가 이제 3개가 있을 때 거기에 2개만 채우면 되니까 홀전자가 2개가 나올 거예요. 근데 요 녀석은 2P가 3개가 있을 때 거기에 전자를 다 하나씩 채워줘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홀 전자 수가 3개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많다.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과 디귿. 그래서 답을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계속 이어서 17번으로 갑니다. 자, 그림은 원자 A와 이온 B1가 음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A 같은 경우에는 지금 1S에 2개 채웠고 2S에 하나를 채웠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이 P에다가 총 몇 개? 4개를 채우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얘는 두말할 것도 없이 들뜬 상태예요. 그리고 전자가 2개, 하나, 4개가 있으니까 총 원자 번호 7번, 질소가 되겠죠? 그지? 그러면은 정상적으로 바닥 상태로 바꿔보면은 1S 2개, 2S 2개, 2P가 3개가 들어가는 이런 식의 형태가 나타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자, 그 다음에 B는 1가 음이온 상태예요. 그런 상태에서 1S2, 2S2, 2P6로 전자 배치가 마무리가 됐거든요. 그러면은 전자 하나를 얻어서 지금 전자 10개를 가지고 있는 상태니까 원래대로라면은 B는 1S2에 2S2에 2P 5개. 그러니까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 돼야 되겠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A는 들뜬 상태이다. A는 지금 이 배치 상태로라면은 지금 현재 들뜬 상태예요.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A의 원자가 전자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이걸 보고 그냥 뭐 예를 들어 들뜬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 따지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뭐 여기서는 사실 크게 관련은 없는데 어찌됐건 들뜬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를 찾는 게 아니라 항상 바닥 상태에서 원자가 전자를 찾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놓고 여기가 K 껍질, 여기까지가 L 껍질이니까 2개, 3개에서 총 5개다. 이렇게 쳐주면 되겠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입니다. 틀린 말입니다. 디귿에 B의 양성자 수는 11개이다. 아니죠. 전자 하나를 얻은 상태에서 총 전자 10개를 가졌기 때문에 원래 원자라면은 전자는 9개. 따라서 원자 번호 9번. 플로린이니까 양성자가 9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디귿 틀린 상태네요. 답을 기억 하나만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18번 문제. 역시 이온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바닥 상태의 원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자, X는 이가 양이온 상태예요. 그 상태에서 1S2, 2S2, 2P6의 전자 배치를 가지고 있으니까 원래대로라면은 전자를 2개 더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지? 그러니까 X는 1S2에, 2S2에, 2P6에, 3S2가 되겠네요. 원자 번호 12번 마그네슘입니다. 그죠? 자, 마찬가지로 Y 같은 경우에는 전자 2개를 얻어서 지금 1S2, 2S2, 2P6, 3S2, 3P6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전자 2개를 버린다면 Y는 1S2에 2S2, 2P6, 3S2, 3P4가 돼야 되겠죠. 그치? 그래서 원자 번호 16번이니까 결과적으로 황이 돼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하죠. 기억, 원자 번호는 X가 Y보다 작다. 그렇죠. X는 12번이고 Y는 16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원자과 전자의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X는 몇 개? 2개. 그리고 Y는 몇 개? 2개, 4개, 6개. 그러니까 X가 Y보다 적죠. 그래서 니은 틀린 말. 디귿에 전자 껍질의 수는 X와 Y가 서로 같다. 자, 전자 껍질의 수 볼까요? 자, 얘 K 껍질 하나, L 껍질, 그 다음에 M 껍질 총 3개네요. 마찬가지로 얘도 K 껍질, L 껍질,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M 껍질이죠. 그러니까 전자 껍질의 수는 X랑 Y가 서로 3개로 같은 상태입니다. 됐죠? 기억 디귿이 되겠네요. 자, 넘어가셔서 19번입니다. 자, 원자에게 전하량이 플러스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쿨롬인 이거 중성자가 24개인 어떤 원자가 있습니다. 이때 양성자 1개의 전하량은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어요. 자, 이런 식으로 실제값이 나올 때는 꼭 문제에서 그 실제값들을 보여줍니다. 아시겠죠? 자, 원자에게 전하량, 원자핵의 전하량이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쿨롬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 전하량은 모두 다 양성자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지? 그럼 양성자가 하나가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라면은 몇 개가 있어야지만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8쿨롬이 나오느냐 이거죠. 그랬을 때
n의 개수는 몇 개? 20개. 그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야지만 되겠죠? 요거 부호 잘 보셔야 됩니다. 뒤에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이랑 18쿨롬이 달라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3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쿨롬인 거잖아. 맞지? 그러니까 20개가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원자 번호 20번에 칼슘이에요. 그죠? 그런데 중성자의 수가 24개라 그랬거든요. 그럼 양성자가 20개면은 중성자가 24개 붙었을 때 질량수는 44가 돼야 되겠죠? 됐나? 그지?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원자 번호는 20번이다. 20번. 양성자의 개수만큼 원자 번호를 부여하겠죠. 기억 맞고요. 질량수는 44이다. 맞죠? 그런 다음에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는 하고 물어봤는데 20개 채워야 돼요. 자, 1S에 2개 채울 거고 2S에 2개, 그 다음에 2P에 6개까지 10개 채웠고요. 그 다음에 3S에 2개 채우고 3P에 6개를 채웁니다. 18개. 근데 그 다음에 뭐 어디다가 채워야 되지? 4S에다가 2개를 채워줘야 되죠. 따라서 3D의 전자를 채우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죠. 그래서 옳은 것은 기억과 니은 두 가지. 되셨습니까? 좋습니다. 자, 마지막 20번 문제로 가도록 하죠. 자, 다음 가부터 다는 산소 원자의 몇 가지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뭐 다 적지는 말고요. 자, 일단 화살표의 방향이 잘못된 거 혹시 있는지 한번 찾아볼까요? 그런 거는 딱 봐도 없는 것 같네요. 그죠? 그런 상태에서 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1S2에 2S2에 2P에 4개를 채우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 문제 없다면은 얘네들은 지금 현재 바닥 상태. 나는요 1S에 2개 채우고 2S에 2개 채우고 2P에 3개 채우고 3S에다가 하나를 채우고 있는 상태니까 들뜬 상태. 그리고 다 같은 경우에도 지금 1S에 2개를 채웠고 2S에다가 하나를 채웠고요. 그지? 그 다음에 2P에다가 4개를 채웠고 3S에다가 하나를 채우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시 들뜬 상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네요. 굉장히 난잡하게 되어 있죠. 그지? 자, 그 다음 설명으로 옳은 거. 기억. 가는 바닥 상태이다.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죠. 니은. 나는 가보다 불안정하다. 그럼요. 나는 들뜬 상태니까 에너지가 큰 상태잖아요. 에너지가 크다, 불안정하다. 그러니까 니은도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다와 가의 에너지 차이는 나와 가의 에너지 차이보다 크다. 뭐 꼭 그렇다라는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에는 가에 비해서 지금 현재 2P에 있던 전자가 3S로 전자가 전이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다 같은 경우에는 사실 2P에 있는 게, 그러니까 2S에 있던 게 2P로 간 다음에 2P에서 뭐 3S로 전자가 전이되는지 뭐 그딴 것들은 뭐 따져봐야 되겠지만 굳이 그럴 필요도 없이 그냥 간단하게 2S에 있던 게 3S로 전자가 전이됐다 이렇게 생각해도 전혀 문제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의 에너지를 흡수해야 되는 것은 다가 돼야 되겠죠. 그지? 그러니까 에너지 차이는 다와 가의 에너지 차이가 나와 가의 에너지 차이보다 훨씬 더 클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도 맞고 니은 디귿 다 맞으니까 5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원자의 구조에 관련된 문제, 수능 특강 문제는 다 다뤄봤습니다. 자, 그러면 잠깐 칠판 좀 정리하고 바로 미래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래로 문제로 마지막 정리합시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풀지 않았었던 문제 다 풀어볼게요. 자, 3번 문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자, 표는 바닥 상태인 원자 가부터 다에 관련 자료이고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고르라 그랬습니다. 자, 지금 보니까 원자 가, 나, 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각 S오비탈과 P오비탈 그리고 홀전자의 수를 각각 표현을 해놨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가 같은 경우에는 얘를 가르쳐주지 않고 얘가 6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4개, 3개 이렇게 표현되어 있고 얘는 3개 가르쳐주지 않았고 그 다음에 아까 B랑 D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에게 알려준 정보가 뭔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얘네들은 모두 다 바닥 상태고요. 다 원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 각각 S에 A가 들어있고 B가 6개 들어있으면서 홀전자가 1개라는 것을 가르쳐 줬을 때
이런 배치를 통해서 무조건 지금 현재 홀전자가 하나가 나오는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바꾸란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S라고만 표현을 해놨지 이게 1S인지 2S인지 3S인지 그런 거 전혀 표현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일단 가 같은 경우에는 p 오비탈까지는 무조건 전자를 채우니까 그제 무조건 1S에는 전자를 몇 개는 채워야 된다. 2개는 채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런 다음에 p 오비탈에 6개가 채워져 있다면은 당연히 2S에다가도 전자를 채워야 될 거예요. 그죠? 그 상태에서 지금 분명히 바닥 상태라고 했기 때문에 이 p 오비탈로 가기 전에 2S에도 2개를 채워야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2p에 6개를 채우면 되겠죠. 그런데 홀전자가 지금까지는 안 나타나니까 최소한 3S까지 가서 전자를 하나 정도는 채워줘야지만이 홀전자가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지금 현재 가 같은 경우에는 전자가 11개 있는 나트륨 원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 그렇다면 이때 S에 있는 전자의 수는 둘 하나니까 총 몇 개? 5개가 될 거야.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나요? 자, 그리고 나서 나 같은 경우에는 S오비탈에 4개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1S에 2개, 2S에 2개를 채워줘야 됩니다. 바닥 상태니까요. 그런 다음에 지금 이제 2P에 3개를 채운다면은 이 3개는 모두 다 홀전자가 돼버리겠죠. 그러니까 B에 들어갈 숫자는 3이 들어가면 될 것이고요. 지금 전자의 개수는 총 7개니까 원자번호 7번 질소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계속해서 답니다. 다는 지금 현재 S에 채워질 수 있는 전자의 수가 3개예요. 그렇다면은 바닥 상태니까 1S에 2개 채운 다음에 2S에다가 무조건 하나밖에 못 채운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한 다음에 결과적으로 끝이 나버린다는 거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p 오비탈에는 전자를 채울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홀전자의 수는 2S에 채워진 하나다. 따라서 원자번호 3번 리튬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 됐어? 자, 그럼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에서 전자가 들어가 있는 오비탈의 수는 4개이다. 자, 오비탈의 수가 몇 개냐고 물어봤어요. 종류를 물어봤다면 하나, 둘, 셋, 4개가 맞습니다. 하지만 수를 물어봤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에 A 더하기 B 더하기 C 더하기 D는 9이다. 5, 3, 0, 1 더하면은 9 나오죠. 그러니까 니은 맞는 말이고요. 디귿에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핵전하는 나가 다보다 더 크다. 자, 유효핵전하 누가 자해줘야 되는 거죠? 지금 현재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랑 여기에 있는 전자들이 유효핵전하를 느끼는 거죠. 마찬가지로 다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있는 전자가 유효핵전하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각각 질소와 리튬 같은 경우에는 둘 다 2번째 전자 껍질까지 전자를 채우는, 그죠? 이주기 원소들이거든요. 근데 이때 유효핵전하의 크기가 어떤 게 커? 이렇게 물어본다면은 일단 양성자의 수도 중요하고 가렴합기 효과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지금 현재 가렴합기 효과는 1S에 있는 2개의 전자들이 가렴합기 효과를 나타낼 것이고,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도 유효핵전하를 그 가렴합기 효과를 각각 일으킬 거거든요. 그럼 가렴합기 효과는 얘네들이 2개가 가렴합기 효과하는 건 동일한데 나 같은 경우에는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5개의 전자들까지도 반발력이 작용할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 양성자의 수는 많아도 가렴합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나의 유효핵전하가 더 클까 작을까를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유효핵전하는 양성자의 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요인이 더 크다 그랬었죠. 그제? 같은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들의 유효핵전하라면은 양성자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만큼 유효핵전하가 크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 다보다 유효핵전하가 클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게 만일 헷갈린다면은요. 우리가 이 유효핵전하를 다음 강에서 배우게 되는 원자 반지름이라고 생각을 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원자 반지름이라고 하는 게 결과적으로 원자핵이 있고 그 전자들을 원자핵이 잡아당기기 때문에 생기는 그런 크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원자핵이 전자를 세게 잡아당길수록 그만큼 원자 반지름은 작아지게 될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기율표상에서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 방향성을 생각을 해보면은 원자 반지름은 같은 족에서는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는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작아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지거든요. 그죠? 근데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전자가 밀려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나는 원자 번호 3번 리튬이고, 그제? 그 다음에 다는 아이구나 미안하다. 다가 리튬이고, 그 다음에 나가 질소니까, 그지? 원자 반지름은 다가 더 크다. 따라서 잡아당기는 힘은 나가 더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따라서 유효액전하는 나가 다보다 크다. 맞는 말이 되겠네요. 따라서 옳은 것은 니은과 디귿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셔서요 5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탄소 원자의 전자를 오비탈에 임의로 배치한 것을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일단 가나다라 네 가지를 살펴보기 전에 화살표의 방향부터 좀 먼저 살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가나다라를 봤을 때 화살표 방향에 문제가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죠. 그지? 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2p 오비탈에 같은 방향으로 전자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는 불가능한 전자 배치다. 이렇게 생각을 해놓고 나머지 것들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랬을 때 가는 지금 현재 가는 1S에 2개가 채워져 있고, 그 다음에 2S에다가 2개가 채워진 다음에 예를 들어 2px 같은 데다가만 2개가 딱 채워져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는 홀전자의 수를 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배치하면 안 되겠지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상태니까 얘는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살펴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S2, 2S2, 2P 2개. 그죠? 홀전자의 수 최대로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는 바닥 상태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고, 라 같은 경우에는 1S에 2개, 2S에 1개, 2P에 3개를 채우고 있으니까 역시 들뜬 상태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가는 훈트의 규칙을 만족한다. 훈트는 뭐예요? 에너지 준위가 같은 오비탈이 있다면 가능한 홀전자의 수를 최대로 한다는 거죠. 그치? 근데 지금 여기 보면은 2px에다가 2개를 채워버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싸움의 원리나 아니면은 파울리의 베타 원리는 만족하고 있지만 뭐는 만족하지 않는 거야? 훈트의 규칙은 만족하지 않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기억은 틀린 말이 되는 거죠. 이해되었습니까? 니은에 나는 파울리의 베타 원리를 만족한다? 아예 불가능한 전자 배치죠. 이때 파울리의 베타 원리가 하나의 오비탈에 최대 수용 가능한 전자의 수는 2개이며 그 전자 2개의 스핀 방향은 서로 반대여야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 나를 보면은 하나의 오비탈 내에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아예 불가능한 전자 배치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디귿에 다는 라보다 안정한 전자 배치이다. 다는 바닥 상태고 라는 들뜬 상태니까 당연히 더 안정한 저 배치는 다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디귿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2번으로 체크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자, 계속 이어서 8번으로 가보도록 하죠. 자, 표는 네온 원자의 서로 다른 전자 배치 나에서 각 전자 껍질에 있는 전자의 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했습니다. 자, 원자 번호 10번 네온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1S에 2개, 2S에 2개, 2P에 6개를 채워야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가를 보면은 가 같은 경우에는 K 껍질, L 껍질, M 껍질에 채워진 전자수가 각각 2개, 8개, 0개니까 가는 무슨 상태구나, 바닥 상태구나,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2개, 7개, 1개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현재 L 껍질에 있던 전자 하나가 M 껍질로 전자 전이되어 있는 상태니까 이건 무슨 상태다? 들뜬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가에서 전자 껍질 L의 모든 오비탈은 에너지 준위가 같다. L, 뭐가 있죠? ES랑 2p 오비탈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다전자 원자니까 ES보다 2p의 에너지 준위가 커야 되죠. 따라서 기억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니은, 나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수는 6개이다. 보면은요, 1S에다가 일단 2개를 채울 거고 2S에 2개, 2P에 5개를 채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예를 들어 2S에 1개를 채우고 2P에 뭐 몇 개를 채워? 6개를 채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둘 중에 어떤 게 될지는 모릅니다. 맞죠? 그리고 나서 예를 들어 M 껍질에 3S에 하나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3P에 하나를 채운다든지 아니면 진짜로 말도 안 되게 3 뒤에다가 또 하나를 채울 수도 있는 거죠. 맞지? 그런데 이렇게 전자를 채워주면은 이때 전자가 채워져 있는 오비탈의 수는 여기에서 하나,
그 다음에 얘네 둘은 S에 하나가 채워지고 그 다음에 P에다가 무조건 3개가 채워지는 거죠. 그치?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 3개가 다 채워질 거예요. 그런 다음에 M 껍질에다가 어디를 채워도 다 오비탈의 수는 하나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 셋, 하나. 그죠? 그래서 총 6개이다. 하나, 셋, 하나, 6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에 전자 한 개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최소 에너지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크다. 자, 나에서 전자를 떼어낸다면은 어디서 떼어내야 돼요? L에서 떼어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나에서 떼어낼 때는 지금 현재 전자전이 되어 있는 M 껍질의 전자를 떼어내버리면 된단 말이죠. 그렇다면은 당연히 에너지는 가가 더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디귿 틀린 말. 그래서 옳은 것 니은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자, 넘어가셔서요. 자, 11번 문제를 보시면 되죠. 자, 11번 문제. 자, 그림 가는 수소 원자의 주 양자수에 따른 에너지 준위와 전자전이 A와 B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요. 나는 수소 원자의 ES랑 EPX 오비탈을 모형으로 나타낸 것. 자, 문제에서 A가 있고 B의 전자전이가 있습니다. A는요, 1번에서 어디로? 무한대로 가는 거죠. 그지?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1번으로 전자가 전이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러면은 A 같은 경우에는 1번에서 무한대로 전자전이 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건 수소 원자니까 전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바닥 상태의 전자가 무한대로 가는 거니까 A는 지금 현재 에너지를 흡수할 때 그 흡수하는 에너지가 이온화 에너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온화 에너지도 뒤에 가서 주기적 성질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B 같은 경우에는 2번에서 1번으로 전자전이 되니까 빛이 방출될 것이고, 이때 방출되는 빛은 1번으로 전자전이니까 라이먼 계열, 당연히 자외선 영역이 방출될 거야.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그러면서 그 옆에는 각각 ES 오비탈, 그 다음에 EPX 오비탈이 각각 나와 있는데, 지금 여기 오비탈은 누구의 오비탈이에요? 수소 원자죠. 그럼 수소 원자면은 S든 P든 에너지 준위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문제 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기억. 가의 A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다. 그렇죠. 전자를 무한대까지 뜯어내는 데 필요한 에너지. 그것을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이 니은 가에 비해서 빛이 방출된다. 2번에서 1번.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가 전이하기 때문에 당연히 빛이 방출될 것이고, 그것이 라이먼 계열 자외선 영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맞는 말입니다. 디귿에 ES와 EPX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가에서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같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원자가 수소 원자이기 때문에 수소 원자의 오비탈의 에너지 준위는 주 양자수에 의해서만 결정되죠. 그렇기 때문에 종류에 관계없이 둘 다 두 번째 전자 껍질에 있다면은 당연히 두 번째 전자 껍질의 에너지 준위와 완전히 동일할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 니은, 기억 니은 디귿 5번. 됐지? 자, 넘어가셔서 12번으로 가볼까요? 이온 A 일가양이온과 B 일가음이온은 각각 동일한 전자 배치를 갖는다. 보니까 지금 현재 배치가 되어 있는 게 1s2, 2s2, 2p6까지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네요. 근데 A는 일가 양이온 상태에서 지금 현재 이 배치를 나타내고 있으니까, 만일 이것을 A로 바꿔주게 된다면은 전자 하나를 더 얻으면 되겠죠. 따라서 1s2, 2s2, 2p6에 3s1. 그죠? 이렇게 바꿔주면 될 것이고요. B 같은 경우에는 일가 음이온이니까 B로 바꿔주게 되면, 원자로 바꿔주게 되면 전자 하나를 떼어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1s2, 2s2, 2p5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홀전자의 수는 A와 B가 각각 한 개이다. 원자 상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A는 홀전자가 3s에 있는 거 하나죠. 그 다음에 B는 2p에 있는 3개의 오비탈 중에 하나가 홀전자겠죠.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원자가 전자는 B가 A보다 6개가 더 많다. A는 원자가 전자 하나, 그리고 B는 2개, 5개니까 7개. 따라서 B가 A보다 6개가 더 많죠. 그래서 니은도 맞는 말이네요. 디귿에 원자과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의 주 양자수는 서로 같다? 어이고. 자, A는 3s에 있으니까 M 껍질에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B는 원자과 전자가 L 껍질에 있는 거잖아요. 주 양자수가 서로 다릅니다. 따라서 옳은 것 기억 니은 4번으로 체크. 뭔가 얼굴이 뿌듯한 거 보니까 틀리는 게 없나 보군요. 그렇죠. 틀리면 안 되죠. 자, 13번으로 계속 갈게요. 자, 원자 A부터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볼까요? 일단 화살표 방향 보세요. 문제되는 거 있습니까? 없죠. 그제? 자, 그 상태에서 A는 1S에 2개, 2S에 2개 채워져 있고 2P에 2개 채워져 있습니다. 자, 전자 배치 원리 보세요. 그렇다면 A는 모든 것들을 만족하는 상태니까 바닥 상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이고, B로 갑니다. B 같은 경우에는요, 1S에 2개, 2S에 2개, 2P에 4개가 채워져 있어요. 하지만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러니까 이 상태도 무슨 상태? 바닥 상태다. 정리할 수 있을 것이고, C 보시기 바랍니다. C도 1S2, 2S2, 2P6에 3S1까지 채워져 있거든요. 근데 역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따라서 역시 바닥 상태다. A, B, C는 모두 다 바닥 상태의 전자 배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볼게요. 기억 1번. A는 원자과 전자가 2개이다. 자, A의 원자과 전자는 ES에 2개, EP에 2개, 총 4개죠. 그러니까 1번 틀렸고요. 2번. B는 바닥 상태이다. 3개 모두 바닥 상태예요. 그죠? 그러니까 2번 맞고요. 답 2번이네요. 3번에 C는 전자가 채워진 전자 껍질의 수 K, L, M 3개죠. 그러니까 3번 틀렸고요. 4번 원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작다 그랬거든요. 자, A는 지금 현재 전자가 6개 있으니까 원자 번호 6번 탄소고요. B 같은 경우는 7개 있으니까 원자 번호 7번 질소가 되겠죠. 그런데 앞서 선생님이 원자 반지름의 커지는 방향성은 왼쪽으로 갈수록 아래로 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탄소가 있고 질소가 있다면 원자 반지름 누가 커야 돼? 탄소가 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서 4번 틀리고요. 홀전자의 수 물어봤습니다. A는 홀전자 수 2개, B는 홀전자 수 2개. 맞죠? 그 다음에 C는 홀전자 수가 하나밖에 안 됩니다. 맞죠? 그러니까 홀전자의 수는 C가 A보다 더 적어요. 맞죠?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으로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나요? 자, 넘어가셔서 14번 문제. 자, 그림은 원자 A와 B, 그 다음에 이온 C 이가 음이온의 중성자 수와 질량수를 나타낸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 자, 그래프를 보니까 그래프의 X축은 중성자의 수, 그 다음에 Y축은 질량수. 그랬을 때 A와 B는 각각 중성자의 수가 8개인데 A는 16, B는 15가 나왔습니다. A와 B죠. 그리고 나서 C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의 수가 10개고 질량수가 18이고요. 근데 얘가 C가 이가 음이온 상태예요. 맞죠? 자, 그렇다면은 A는 질량수가 16이 나왔는데 중성자가 8개 있으니까 양성자 8개 있다. 원자 번호 8번. 그지? 그러니까 원자 번호 8번 산소가 될 것이고 1S2에 2S2에 2P4의 전자 배치를 가지면 되겠죠? 됐나요? 자,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질량수를 봤을 때 15가 나왔는데 중성자는 계속해서 8개니까 원자 번호는 7번 질소가 될 것이고 전자 배치는 1S2, 2S2, 2P 3 이렇게 전자 배치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C 같은 경우에는 중성자수 10개에 질량수가 18이니까 C 이가 음이온 자체가 지금 현재 18에 그죠? 중성자수 10개 빼면은 원자 번호는 8번이다. 맞죠? 근데 얘를 우리가 원자로 바꿔주면은 1S2에 2S2에 2P 4개가 배치가 돼야 되겠네요. 맞죠? 그러면 지금 보면은 A랑 C는 둘 다 원자 번호가 몇 번? A와 C는 둘 다 원자 번호가 몇 번? 8번이에요. 근데 질량수가 다르죠. 따라서 동위원소의 관계다라는 것까지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것 가보죠. 기억. A의 양성자 수는 8개이다. 그죠? 질량수에서 중성자 수 빼주면은 8개 나오니까 기억 맞는 말이 되겠고요. 니은. A와 B는 동위원소 관계인가요? 아니죠. A와 B는 양성자 수가 다르기 때문에 동위원소 관계가 아니라 A와 C가 동위원소 관계죠.
그렇기 때문에 니은 틀린 말이 되겠고요. C 이가 음이온의 전자 수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지금 양성자 수가 8개니까 원래 전자는 8개여야 되는데 이가 음이온이니까 전자 2개 얻었겠죠? 따라서 전자의 수는 총 10개가 돼야 됩니다. 답을 기억과 디귿 3번으로 체크. 자, 마지막 15번 문제입니다. 자, 그림은 수소 원자에서 일어나는 전자전이 A부터 D 가시광선 영역에서의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고 물어봤습니다. 자, 정리해 볼게요. 자, A는 몇 번에서 몇 번? 2번에서 1번. 그죠? 자, B 같은 경우에는요. B 같은 경우에는 3번에서 2번으로. 자, C는요. C는 4번에서 2번으로. 그 다음에 D는 4번에서 3번으로. 자, 이렇게 각각 배치가 됩니다. 그래 놓고 이제 뭐 에너지 준위 뭐 계산하고 뭐 이래야 되는데 어차피 실제값 필요 없이 상수값 K 넣어가지고 계산해도 아무런 문제 없다 그랬어요. 자, 그건 뭐 나중에 하도록 하고, 자, 옆에 선 스펙트럼 보면은 선 스펙트럼이 지금 현재 여기 656 나노미터를 지금 현재 가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죠? 그런데 지금 656 나노미터가 나왔다는 이야기는 최소한 얘네들이 400에서 700 나노미터 사이, 즉 무슨 영역이다? 가시광선 영역이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전자가 전이된다면 무조건 두 번째 전자 껍질로 전자가 전이돼야 될 것이고, 이때 656 나노미터의 선이 가장 파장이 길기 때문에 에너지는 가장 작을 것이다. 따라서 발머 계열 중에서 가장 에너지가 작은 빛은 몇 번에서 몇 번? 3번에서 2번으로의 전자전이. 따라서 옆에 보면은 B의 전자전이가 바로 요 가에 해당하는 선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체크할 수가 있겠죠. 자, 설명으로 옳은 거 가볼게요. 기억, 가는 B에 해당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A보다 크다. C는 4번에서 2번 2칸 떨어져요. 근데 A는 2번에서 1번 1칸 떨어지지만 굳이 에너지를 계산하지 않아도 1번으로 떨어지는 게 에너지가 훨씬 크다라는 거 알고 있죠. 그러니까 니은 틀린 말이 되겠네요. 디귿에 D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B와 C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의 차이와 같다. 자, D는 4번에서 3번이에요. 그러면 B랑 C를 비교해보면 C는 4번에서 2번, B는 3번에서 2번이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 4번에서 2번을 빼주면은 4번에서 2번에서 3번에서 2번을 빼주게 되면은 그 차이는 4번에서 3번 차이가 나오겠죠. 그지? 그러니까 B에 해당하는 에너지는 결과적으로 C에서 B를 뺀 에너지 차이만큼으로 설명할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디귿 두 가지에서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어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2강 원자의 구조 부분은 모두 마무리를 지은 것 같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가 아직 2단원이 끝난 게 아니죠. 계속 이어서 이제 3강에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들어가셔야지 이제 여러분들이 2단원을 모두 마무리를 할 겁니다. 근데 2단원 같은 경우가 결과적으로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원자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기본 베이스예요. 이제 틀리면 안 되는 부분이죠. 근데 만일 2단원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렵게 느낀다면은 아마도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 바로 3강에 해당하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서 아마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올 수가 있고 헷갈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 EBS 강의, EBS 수능 특강 들어가기 전에 일단 기본적인 개념부터 좀 정리를 해 놓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부터 원소의 주기적 성질을 볼 때 일단 제일 먼저 이제 주기율표에 관련된 내용들을 조금 잠깐 살펴볼 거예요. 근데 이제 주기율표의 역사에 관련된 내용을 보고 있을 때 예를 들어 과거의 주기율표부터 시작을 해서, 그러니까 데베라이너의 새쌍 원소들부터 시작을 해서 뮌렌즈의 옥타브설, 이런 여러 가지 주기율표들이 쭉 등장을 하지만 근대로 넘어와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두 가지의 주기율표가 있죠. 바로 두 가지의 주기율표,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와 모즐리의 주기율표. 이 두 가지의 주기율표를 좀 잘 구별을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는요, 지금 현대 주기율표의 근간이 된 주기율표예요. 그리고 그
그 멘델레예프의 주기율표를 수정한 주기율표가 바로 모즐리의 주기율표고 우리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입니다. 물론 당시에 모즐리가 그대로 지금 현재 주기율표를 만들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의 주기율표가 완성될 수 있게끔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모즐리예요. 그랬을 때 둘의 차이는 멘델레예프는 당시에 그 원소들을 배치를 할 때 원자량을 기준으로 배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원자량부터 큰 원자량 순서대로 얘네들을 쭉 배치해 나가면서 하나의 표에다가 그러니까 비슷한 성질이 나타나는 원소들을 세로의 줄에다가 배치를 하는 그런 형태로 주기율표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이때 멘델레예프가 당시에 주기율표를 저렇게 원자량을 기준으로 가지고 만들어내면서 인정을 받았던 이유가 뭐냐? 그 당시에 이제 멘델레예프가 세로줄에다가 같은 비슷한 성질들을 나타내는 원소들을 배치를 하면서 쭉 표를 완성해 나가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 빈칸 같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러니까 성질은 한 칸 뛰어넘어야 되고 뭐 원자량은 바로 다음이다 이렇게 됐을 때 그냥 빈 공간을 인정을 하고 넘어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중간마다 빈 공간을 만들어내는데 그 빈 공간이 멘델레예프는 없는 원소가 아니라 지금 현재 발견되지 않은 원소일 것이고 아마도 이 원소들의 물리량이 어떨 것이며 성질이 어떨 것이다라는 것을 그 표를 통해서 예측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후에 그런 원소들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원자량이 작은 원소들의 주기율표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는데 원자량이 큰 원소들이 쭉 배치가 되다 보면은 거기서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멘델레예프가 그걸 해결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즐리는 그 멘델레예프의 문제점들을 아주 어린 나이에 원자 번호 순으로 배치를 해 나가면서 이 모순을 해결을 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주기율표의 완성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즐리 이후로 새로운 원소들이 계속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주기율표의 모양이 조금씩은 달라졌지만 어찌됐건 주기율표를 만드는 기준을 만들어낸 사람이 바로 이 모즐리예요. 둘의 차이점이 뭔지 이해가 되시나요?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그 원소가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수랑 중성자의 수를 더한 거잖아요. 맞죠? 그런데 모즐리는 원자 번호, 그러니까 양성자의 수로만 얘네들을 배치를 한 거야. 알았지? 이런 내용으로 우리가 이제 주기율표를 잠깐 좀 살펴볼 거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은 교재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살펴봐야 될 내용이 바로 원자의 반지름이죠. 그런데 이 원자 반지름은요, 실제 원자의 반지름을 잴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 분자나 또는 금속 결정으로 가지고 이제 반지름을 재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존에 이 원자의 구조에서 살펴봤듯이 현대의 원자 모형은 가운데 원자 핵이 있고 주변에 무언가 전자들이 어느 공간에 있을 것이라는 확률만으로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돌턴이나 아니면은 뭐 톰슨처럼 원자가 완전한 구형을 띠고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이때 이 크기를 재는 것은 별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실제 이런 식의 구의 형태가 아닌 전자가 어딘가에 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뭐 전밀도 모형이랄지 아니면은 경계면 그림 같은 것들로 우리가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원자의 한계인지를 우리가 예측을 하기가 좀 힘들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원자 반지름은요, 같은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이원자 분자, 뭐 대표적인 예로 뭐 수소기체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만들어졌다고 가정을 했을 때 수소 원자가 두 개가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때 두 수소 원자의 원자 핵의 핵간거리의 딱 절반만큼을 우리가 원자 반지름이라고 칭하게 되고요. 아니면은 금속 같은 경우에는 금속 결정들이 이렇게 쫙, 금속이 만들어지게 해서 금속 원자들이 쫙 배치가 될 거 아니에요. 아주 규칙적으로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때 각각 원자핵과 원자핵 사이에 그 원자 반지름의 원자 핵간거리의 절반만큼을 우리가 이제 원자 반지름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되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자 반지름을 측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자 반지름은요, 크게 세 가지의 영향을 받아요. 세 가지의 영향.
그 세 가지가 첫 번째, 핵 전하량이 있고요. 아니다. 첫 번째, 전자 껍질의 수가 있고요. 두 번째가 핵 전하량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전자의 수거든요. 그런데 이때 원자 반지름이 커질 수 있는 조건은 전자 껍질의 수가 많아질수록, 그리고 핵 전하량은 작을수록, 전자의 수는 많을수록 반지름이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를 바닥 상태로 쭉 배치를 해 나가면서 바깥쪽 전자 껍질에다 전자를 채울수록 그만큼 더 원자 반지름은 커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 말인즉슨 전자 껍질의 수는 주기가 크면 클수록 그만큼 원자 반지름은 커질 수 있다. 이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거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 다음에 핵 전하량이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큰 이유. 핵 전하량이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세게 잡아당겨 버린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잡아당기는 힘이 작을수록 전자가 밀려나갈 수가 있기 때문에 원자 반지름이 작아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전자의 수가 많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크다라는 것은 결과적으로는 전자들이 많아질수록 반발력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바깥쪽으로 밀려난다는 뜻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핵 전하량이 결과적으로 양성자의 수를 의미한다면은 원자 번호가 작을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뜻이에요. 근데 반대로 전자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양성자의 수도 많아진다는 뜻이 돼버리는 거니까 그만큼 원자 번호가 커질수록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는 거거든요. 그럼 두 가지가 충돌을 해버리잖아요. 그렇죠? 그 두 가지가 충돌하는 것을 우리는 유효 핵전하로 설명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때 핵 전하량과 전자들의 반발력에 의한 가려막기 효과까지 모두 감안한 그 두 가지를 우리가 유효 핵전하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 유효 핵전하가 크면 클수록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센 거니까, 그제? 유효 핵전하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만큼 전자들이 바깥쪽으로 밀려난다. 따라서 원자 반지름이 커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때 앞서 우리가 문제에서 잠깐 좀 나왔었지만 이때 만일 핵 전하량과 전자 수가 둘 다 커지거나 둘 다 작아진다. 이렇게 된다면은 이때 조금 더 큰 영향성을 미치는 것은 핵 전하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의 설명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원자 반지름이고 이후에 그 원자 반지름에 관련된 내용을 이온 반지름까지 해서 우리가 정리를 할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죠. 이온화 에너지. 앞서 문제에서 잠깐 좀 등장을 했었는데 이온화 에너지는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핵심 단어들만 보면요, 이온화 에너지는 원자에서 전자를 떼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예요. 그랬을 때 이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흡수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자 껍질에 뭐 K 껍질, L 껍질, 뭐 M 껍질, 뭐 무한대 뭐 이렇게 있을 때 전자가 K 껍질에도 있을 수 있고 L 껍질에도 있을 수 있고 M 껍질에도 있을 수가 있겠죠. 이랬을 때 각각 전자들을 무한대까지 끄집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우리가 이온화 에너지라고 표현하게 되는 것이고, 따라서 낮은 에너지 준위에서 높은 에너지 준위로 전자를 이동시키기 때문에 당연히 그만큼 에너지를 흡수해줘야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하나 정리를 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표현과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라는 표현, 작다라는 표현,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원소의 주기적 성질 들어가기 전에 일단 배우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쭉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이후에 수능 특강에서 수업을 할 때 이런 표현들을 되게 많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니까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는 의미가 도대체 뭐지? 이렇게 착각해서 되새기게끔 할 거거든요. 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를 떼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지?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는데 에너지가 조금밖에 안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말인즉슨 이온화 에너지가 크면은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어렵다? 쉽다, 어렵다?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반대로 이온화 에너지가 작다, 전자를 떼어내기 쉽다. 그죠? 이렇게 정리하셔야 되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해서 이온화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고 하는 표현이 무슨 표현인지를 좀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런데 원래 우리가 화원에서 이 주기적 성질을 보다 보면은요, 이온화 에너지와 함께 반대적인 개념으로 전자친화도라고 하는 개념을 보거든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보는 수능 특강에는 전자친화도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요. 그 말인즉슨 전자친화도 자체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진 않겠다라는 거거든요. 주기적 성질에서. 근데 뒤에 가서 또다시 이제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 그런 거 할 때 전자친화도의 개념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전자친화도에 대한 내용도 한번 설명을 해볼까요? 전자친화도는요, 전자친화도 기체 상태의 원자 1몰이 전자 1몰을 얻을 때 에너지예요. 그런데 역시 중요 표현들, 중요 단어들만 보면은 원자가 전자를 얻을 때 에너지거든요. 이때 이 에너지는 방출하는 에너지죠. 방출하는 에너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K 껍질, 뭐 L 껍질이 있고 여기 위에 무한대에 있다고 칩시다. 근데 전자를 얻는다라는 것은 무한대에 있던 전자가 L 껍질로 오든 아니면은 무한대 전자가 K 껍질로 오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에너지 준위에서 낮은 에너지 준위로 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그 에너지만큼 에너지를 방출할 겁니다. 그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면요, 에너지를 누가 방출하고 들어오느냐 이거죠. 알았어? 앞서 이온화 에너지는 전자를 떼어내기 위해서 흡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만큼 에너지가 커질 겁니다. 근데 흡수하는 에너지 누가 흡수하는 거예요? 전자가 에너지를 흡수해서 위로 올라갈 거거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에너지가 커지는 효과가 생겨버리죠. 그지? 그럼 반대로 얘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들어올 거거든. 누가 에너지를 방출할까? 누가?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원자가 전자를 얻었다면은 전체적인 에너지가 작아진 걸까요? 원자 자체가 전자를 얻었다면은 에너지가 줄어든 걸까요? 도리어 커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학생들이 이해하는 걸 되게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보세요. M이라고 하는 원소가 전자를 떼어낼 거예요. 그러면 이때 에너지를 흡수할 거 아니야. 맞지? 이온화 에너지만큼을 흡수해서 M이 1가 양이온으로 바뀌고, 그지? 전자 하나를 이렇게 떼어낼 거거든요. 그럼 잘 봐요. 이때 반응 전의 전체 에너지랑 생성된 전체 에너지는 같아야 됩니다. 에너지 균형을 이뤄야 되니까. 근데 요 원자 하나, 그 다음에 얘네들 두 가지를 비교해 보면은 누가 에너지가 더 큰 걸까? 얘가 더 큰 거겠지. 여기까지 이해가 돼? 역시 마찬가지 여기서도 X라고 하는 녀석이 전자 하나를 얻는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전자 하나를 얻을 겁니다. 요렇게. 알았어? 전자 하나를 얻을 건데 이래서 얘가 X 1가 음이온이 되는 거거든. 이해가 돼? 그러면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근데 이 에너지 누가 방출해 주는 거야? 전자가 방출해 주는 거거든.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전체적인 에너지는 똑같아야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 얘네들과 얘를 비교하면은 에너지는 얘가 큰 거거든. 이해가 돼? 근데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X라고 하는 원자랑 X 1가 음이온 중에서는 누가 더 에너지가 크냐 이거지. 이거는
X일가 음이온의 에너지가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예를 들어 전자가 무한대 영역에 있을 때 에너지를 10이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리고 각각 K 껍질이 1이고 L 껍질이 2라고 하자고요. 그러면은 이때 무한대에서 L로 들어오면은 얼마만큼 에너지가 줄어들어야 돼? 8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그럼 8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는 거야. 예를 들어 K 껍질로 들어온다면 얼마만큼 방출해줘야 돼? 9만큼 방출해줘야 되지. 근데 원자 입장에서 전자가 에너지를 방출하고 들어오면서 얘가 여기까지 들어오면 이만큼 에너지가 붙는 거 아니니? 맞지? 마찬가지로 L 껍질로 들어오면 1만큼 에너지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도리어 X 원자보다 X 일가 음이온의 에너지가 더 큰 상태가 돼버리거든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어차피 전자를 얻을 거면은요, 전자를 얻을 거면은 최대한 적은 에너지를 얻어야지만 안정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이해가 되니? 그렇다는 것은 앞서 선생님이 저기서 이온의 에너지가 크다 작다라는 것을 설명을 했었었는데, 마찬가지로 전자 친화도도 크다라는 개념과 작다라는 개념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때 전자 친화도가 크다, 전자 친화도가 작다. 과연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이나 이거지. 자, 둘 다 전자를 얻을 때겠죠. 근데 전자 친화도가 커요. 전자를 얻기, 쉽다 어렵다를 표현해야 됩니다. 근데 봐요, 전자 친화도가 크다라는 것은 그만큼 전자가 방출한 에너지가 많다라는 거야. 알았니? 예를 들어서 무한대에서 K 껍질로 떨어지는 거죠. 그만큼 방출해 주는 거야. 알았어? 그럼 조금만 얻겠지. 그러면은 전자를 잘 얻을 수가 있는 거야. 전자를 얻기 쉽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전자 친화도가 작아요. 방출하는 에너지가 작은 거거든. 9에 비해서 8만큼 에너지를 방출하면 전자 친화도가 작은 거잖아. 맞지? 그러면 원자 입장에서는 더 큰 에너지를 가진 전자를 얻는 거죠. 더 불안정해진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얻기 어렵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자, 우리가 나중에 교재를 살펴보면은 이온화 에너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거의 주로 많이 나오고요. 전자 친화도는 빠져 있거든요. 하지만 전자 친화도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뒤에 가서 우리가 여러 가지 화학 결합 부분을 좀 더 쉽게 다뤄볼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지금도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지만 나중에 교재 보면서도 선생님이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 음성도가 나오죠. 그 전기 음성도는 예를 들어 두 개 하나씩 전자를 내놓아서 공유전자쌍을 형성했을 때 그 공유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상대적인 힘, 그죠?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기준은 플로우린으로 가지고 각각 이야기하는 상대적 힘이 있습니다. 거기까지 이제 정리를 하면은 우리는 원소의 주기적 성질은 모두 마무리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원소의 주기적 성질에 관련된 내용을 교재로 살펴볼 때 문제를 풀기 위해 꼭 알아야 되는 그 개념과 그 다음에 그래프, 그런 것들을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아시겠죠? 자, 선생님이 지금 현재 들어가기 전에 미리 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렸는데, 뭐 사실 주기율표나 원자 반지름 또는 이온 반지름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냥 쉽게 갈 수도 있습니다. 헷갈리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대신에 뭐 그림으로 나오면 좀 복잡할 수도 있지만 어찌됐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쳤을 때 제일 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은 이온화 에너지 부분,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자 친화도 부분도 좀 신경을 쓰시기 바라고요. 알겠죠? 나중에 전기 음성도 부분도 어느 정도 좀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간 들어오시기 전에 개념 정리는 한 번 정도 하고 오세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정의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